익십을 했느냐. 지금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오랜 20년 그 직위이지만 그건 공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사과를 할지 말지를 그거는 대통령 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판단할 문제지 비대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사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품백 사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뭐 관여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이게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지금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자를 한 번 보내고 무시당한 게 아닙니다. 어머. 아니,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네, 5번을 보냈습니다. 어머. 5번을요? 같은 네. 취지에. 네, 같은 예. 취지에 내가 사과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다. 이거는 단순히 사적 문자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거든요. 대국민 사과라는 건 이게 사적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적 논의라서 답장 안 했다는 말은 사실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서 여권 내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비롯해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갑자기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 사건으로 이제 일파만파 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무시를 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잠깐 화면으로 그래픽을 좀 보여주세요. 올 초 1월 19일이죠. 예, 네. 1월 19일 날 김건희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좀 보냅니다.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야당의 공격이 거세니까 본인이 좀 대국민 앞에서 좀 사과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문자를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고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읽었지만 거기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뭐 장예찬 전 최고가 이제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내용을 5차례나 보냈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문자 일십 사태입니다. 이게 사태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2024년 1월 19일 저 문자가 갔던 그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시청자분들에게. 저 당시에 윤한 갈등 얘기도 좀 있었고요. 되게 막 좀 어수선했을 때니까요. 자,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뭔가 낌새가 있었던가 요거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글쎄요. 그런데 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안 했다고 해서 예. 과연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설마 경로를 하셔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하셨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와서 왜 공개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큰 의문이거든요. 그건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지금 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 1월 19일이면 지금 이제 5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 그 CBS 김규환 논설실장에게 제공을 했으니까 이게 보도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제공을 하신 분은 총선 전에 과연 이걸 알고 있었는가? 총선 전에 알고 계셨으면은 이걸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겠죠. 그러면 총선 전에 알고 있었으면 그때는 왜 그런 충분한 노력이 없었고 이제 와서 그렇게 특정 언론에 제공됐는가 예. 하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총선 후에 알게 되셨다면 이런 것을 특정 언론인에게 제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 때 그게 대통령 배우자께서 마치 그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의중이 있는 예. 것처럼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왜 이제 와서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왜 6개월간 잠자던 이 문자 메시지 사건이 이제 와서 전당대회 코앞에서 공개가 됐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가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일반인들의 국민은 정말 그 당시에 1월 19일 날 총선 전에 이 문자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거를 왜 한동훈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답장도 안 했는가? 또 이 부분을 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쪽의 구도가 좀 다르니까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왜 저 문자를 받고도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추진하지 않았을까?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우선 뭐 공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것인데 네. 영부인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공적인 포지션에 있는 분과 비대위원장은 어떤 공적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경로로 했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예. 또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과 그때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또 많은 또 카톡이나 문자 등을 주고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알려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또 무슨 대화가 그렇게 했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십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의 논리가 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1월 19일 날 문자를 보내기 전에도 4번이나 문자를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총 5번의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과를 못했다. 그것이 이제 총선 참패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예. 이것은 이 문자 1월 19일 날 문자를 보내기 직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 김건희 여사를 빗대서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를 하면서 상당히 좀 폄하하는 발언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윤원 갈등의 시작이었죠. 시발점이라고 네, 그러면서 어떤 김건희 여사 입장 표명, 사실상 사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문자를 5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일십했다는 거죠. 네. 무시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경로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봐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문자 내용에 대해서 답을 안 보냈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 내용이 아니었다. 내 기억에는 사과를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과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문자 내용이 사과하겠다는 거였는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과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인지가 먼저 규명이 돼야 누구 말이 더 맞는 것인지 정말 당무 개입을 한 건지 대통령실이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가지고 총선을 이길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총선 참패를 가져온 이른바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뭐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당시의 문자 메시지가 과연 저런 내용이 액면 그대로 정확히 맞는지 사과하고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이것을 지금 최초로 공개한 김규환 CBS 논설실장 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문자 내용이 좀 되게 긴데 제가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좀 내용도 좀 있어서 네.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재구성을 했다. 재구성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부적절한 내용, 뭐 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CBS에서 공개를 했던 저 문자 내용은 전체 일부이거나 예. 혹은 아니면은 약간 재가공된 내용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원문 그대로의 내용을 봤을 때 저것과 뉘앙스나 어떤 전체적인 요지나 뭐 구체적인 표현이 많이 다르다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 지금 후보가 밝히는 대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의 핵심은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쪽이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 문자를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개하는 게 더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니까. 예. 그런데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 후보의 그 해명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뒤집어 씌우려 한다.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문자를 보내는 취지는 사과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알려진 문자 내용은 뭐를 재구성해서 뭔가 좀 편집해서 사과를 하려 했다는 것처럼
알려져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하는 그런 논리로 해명을 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진실 공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 문자가 실제로 어떻게 보냈느냐, 네. 어떤 내용으로 보냈느냐, 이것이 이제 밝혀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로 더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공개된 그 문자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던 그런 그 아주 좀 좋지 않은 개입이다라는 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진실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할 뜻이 있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되지. 이걸 왜 여당 대표에게 문자를 해서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전개된 과정을 보면 이제 그 1월 21일에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사퇴 요구가 있었고, 그게 이제 1월 24일에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조우를 하면서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예. 보였지만은 그 뒤에 2월 6일에 있었던 그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에서 예. 그 박절하게 대할 수 없었다,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정도의 표현만 있었고 거기에 사과는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나 이 문제를 대통령 배우자께서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것대로 실행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했으면 될 일이다. 아니 뭐 대통령 배우자가 사과를 하든지 어쨌든 그러면 될 일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문이 국민이나 당원들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뒤에 더 진행된 과정을 보면 예. 2월 말 3월 초까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 파동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사과가 없었고 그것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있지만 국민들은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는데 3월 초 이후에 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수석의 발언,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어렵게 108석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다 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본질이겠는가에 대해서 지금쯤에는 당원들과 또 지지층에서 일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장을 안 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5번인지 몇 번인지 네,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례찬 답은 안 한 전 것으로. 최고의 주장이고. 예. 그런데 그랬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소한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검토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문자를 했었다면 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 그 정도로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것 아니냐,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글쎄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사이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좀 판명하기는 어려운데 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에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 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 정확한 소통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가 설령 몇 번이라 한들 그 전에 또 어떤 뭐 소통이나 대통령실과의 어떤 입장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는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 국민들도 알지 못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단문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을 만한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만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고려해서 설명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7월 23일 전당대회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진위는 가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국민과 당원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이 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공개됐을까에 있어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이고 그 의도의 궁금함을 느끼실 것이다.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의 휴대전화나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텔레그램에는 이 문자 기록이 다 없겠죠? 글쎄 이제
있으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좀 공개를 해주면 좋으련만. 예, 뭐 그래서 텔레그램 이제- 문자를 썼으면은 있어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제 않아요. 한동훈 전 그래요? 위원장의 왜요? 아니 왜냐면은 입장에서는 우리 정치는요 원래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비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소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야 간에도 있고 뭐 당내에서도 있고 다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뭐 녹취록을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보면은 도의에 반하는 일들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적인 얘기를 사담을 공개하는 그렇습니다. 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묵시적인 합의를 깨는 거라고 보여져서요. 그런 대화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래 원칙에 맞죠. 근데 이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물론 이제 두 분이 사적으로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대화일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컨텐츠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공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개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적인 일인 것은 맞고 그 예.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추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어떤 피드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참모들과 논의를 해서 뭔가 실행이 되거나 혹은 하지 않기로 하거나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송영훈 변호사가 지금 이제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던 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왜 이게 6개월이나 수면 아래에 전혀 누구도 알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전당대회가 코앞인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느냐 이거요. 문자를 주고받은 두 당사자 쪽에서 어느 한쪽이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언론에게. 그렇죠?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 총선 참패 직후에 나왔어도 뭐 사실은 괜찮을 텐데 왜 지금 등장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지난 1월에 관련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파급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번 문자가 공개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뛰어든 것이다. 개입을 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입한 거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친윤 후보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실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할 때부터 특검에 대한 찬성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지 않습니까? 친윤이냐 네. 반윤이냐 이 프레임으로 이제 전당대회 초반 레이스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이제 급기야 배신자론 또 이제 총선 패배 책임론까지 이제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문자를 공개함으로써 용사는 뭔가 사과를 했지만 총선을 총지했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이렇게 일십한 문자를 무시한 것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평상시에 예. 어떤 배신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서가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이제 의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은 결국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데도 찬성 입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키워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일 뿐더러 이것이 자칫 탄핵이라는 차원까지도 번진다면은 당과 당원에 대한 배신 아니냐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윤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총선 패배 책임론, 배신자론으로 계속 버전을 달리하면서 계속 공개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자가 공개가 돼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측면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개하는 뭔가가 더 나오진 않을까 하는 우리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인호 의원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수시로 텔레그램 문자를 이거 외에도 주고받았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는군요. 뭐 검사 시절에는 뭐 그렇게 김 여사와 한동훈 검사 간에 대화가 엄청 많이 주고받았고 또 사적으로도 굉장히 한동훈 당시 검사를 챙겨줬다는 말이 좀 많거든요. 3,000% 빠져서 좀 죄송한데. 또 그런 사적인 부분뿐만 예. 아니고 실제 공적인 그 부분에서도 아니 검사장 하던 사람을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또 시켜줬고요. 또 잠시 쉬다가 비대위원장, 집권 여당의 대표적인
대표의 위치로까지 이제 올려준 사람이 대통령이고 또 이를 주도한 것이 김 여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요구한 사과를 수용한다고 하는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배신자론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잠깐 이게 옆길로 새나가서 좀 죄송한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매듭 짓고 갈게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수시로 둘 간의 문자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아마 두 사람 핸드폰에 저장돼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지금 최인호 의원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사과하고 싶다라는 것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왜 문자 형태로 텔레그램 문자 형태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적으로 보냈을까? 그런 관계는 정상적인 소통 방식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배경은 제가 알기가 어려운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필요한 거죠. 그 제2부속실 신설 얘기가 작년 아마 한 12월부터 나왔고 2월 신년 대담에서도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부속실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제2부속실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예.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소통 스타일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구구한 추측이 나오니 예. 그런 부분들을 불식하고 뭔가 리스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이 있어서 공적인 통로와 조직을 통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관리가 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 미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논의가 됐었고 2월에는 신년 대답에서 언급도 예. 됐었고 계속 반복해서 회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면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당시에는 제2부속실이 없었으니까 이제 두 분이 다이렉트로 문자를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답장을 한 건 아니고요. 그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구구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하는 것이 이번 문자 메시지 공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소통 방식이 어떠했느냐,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구구한 오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소통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방식도 되게 특이한데요. 이걸 공개하신 언론인이 그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전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상대방, 즉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는 크로스체크가 안 된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때 뭐 누구누구 측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는 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붙이잖아요. 예, 예.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코멘트는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즉 한쪽 말만 듣고 보도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의 공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삼천포 그만 빠져나가고서 나와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또는 용산 대통령실이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특정 언론에 이 내용을 그것도 편집해서 넘겼다고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다만 이 언론인에게 제공한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공한 그 제3자 누군가도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으니까 넘겼겠죠. 받았는데 받은 게 언론에 공개하라고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설마 언론에 공개하라고 이걸 주셨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는 그러진 그렇게는 보지 저는 않는다?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다만 뭔가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서운했다라든가 뭐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이런 사단과 논란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게 과연 여당 전체 또 정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공개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뜻이 아닌 한동훈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이른바 친윤계의 제3자 인사가 벌인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친윤계인지 누군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예. 알 수 없는데 다만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니까 소위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들이나 그런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당대회 호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지금 여권내나 다른 당권 주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지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당시에 답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없었고 이게 결국에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참패로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봤을 때 이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이겼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뭐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네.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예. 어쨌든 이제 저 문자를 보낸 것이 사실이다. 네. 사과를 하겠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보낸 것이 맞다면 예. 다시 되돌아보면 저도 총선 현장에서 있었지만 만약에 디올백 그 사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먹혀들었다면은 네.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로 반응을 했을 수 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사과를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 사실이면 상당히 지적할 만한 대목이 되죠. 총선 평가를 할 참패의 만한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아니 총선 패배의 전체적인 책임은 국정 운영을 잘못 이끈 네. 대통령이 책임이다. 또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 네. 그것을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총선을 총지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조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용산에서 정해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심판하고 조국을 심판하자. 2조 심판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나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압승을 거뒀고 조국 신당도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이제 여당이 참패했는데 그러면 총선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이 총선이 끝난 직후에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바로 대표로 나서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또 그 대표로 나선 일성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부터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기 또 이것이 대통령을 과연 앞으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로 인해서 당정 간의 갈등은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국정 불안이 오히려 여당에서부터 더 나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네. 점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중반으로 이제 가는 이 국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는 이런 프레임 구도를 스스로 좀 다른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네. 이런 친윤 반윤 프레임에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결국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1월 19일 전후로 김경률 회계사 얘기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쓰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가장 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 당사자께서 사과하겠다는 걸 왜 구태여 막을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환영, 웰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게 맞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막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자 메시지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규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국민과 당원들께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에 국민 눈높이를 반복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당의 중론은 사과를 해주시길 원했겠죠. 그랬는데도 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과연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사과에 반대를 했겠는가? 그리고 그 단문이 없었다고 해서 사과를 안 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는 국민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소구력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 의문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남아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자에 답장을 안 한 거는 이건 해당 행위나 마찬가지다. 윤리에
넘겨서 심의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나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굳이 무언가 하나를 해당 행위로 불러야 된다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자 메시지를 특정 언론인에게 보내서 이렇게 공개되게 한 게 맞는 예. 것. 저는 그게 오히려 당에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고한 논란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동훈 후보의 얘기를 아까 이제 방송에서 좀 틀어드렸으니까 좀 공정성, 균형 차원에서 이 다른 새 후보들의 얘기도 좀 공평하게 좀 듣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험지 동작에서 이재명이 8번 왔습니다. 조국도 2번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나경원을 떨어뜨리려고 소위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거 저희 이번에는 18%나 이겼어요. 대통령 너무 팔아도 안 되고요. 대통령하고 또 너무 각세워도 안 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100일 동안 그리고 총선 이후에 70일 동안 과연 어떠한 소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관계가 좀 이 상태까지 악화된 것인지 수평적 당정관계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쌓여진 신뢰 그리고 서로 그 소통을 해본 경험 그동안의 정치 경험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거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 제가 그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참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드리죠.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대 투표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이슈가 앞으로 전당대회 남은 기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이런 친윤 반윤 구도 그 프레임에서 총선 참패론, 배신자론 이렇게 이제 버전이 다양하게 이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친윤 반윤의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구도로 간다면 영남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상대적으로 애정이 높은 당원들 또 한동훈 후보로는 뭔가 대통령과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당정 간의 관계가 너무 갈등이 심해져서 국정이 불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당원들이 또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네. 예. 한동훈 후보의 정치력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카드 네. 이런 친윤 반윤 구도를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의 정치력이 발휘될지 그게 주목되는 한 주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 더 정확하게 분석 전망을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